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 4부 10부대 대선 미리 보기 이어가겠습니다. 민지코리아 컨설팅 박시영 부대표, 아젠다센터 이상일 대표 두 분과 함께 반기문 사퇴 배경과 파장, 그리고 문재인 대세론 이런 것들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4부부터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반 전 총장 대선 그만하겠다, 출마 포기하겠다 이야기 듣고 여기에 대한 평가 앞서서 말씀 나눴고요. 이제 남은 후반부는 각 당의 심지어는 캠프가 차려진 데들도 좀 있습니다. 그쪽의 표정들은 어떨까? 먼저 문재인 캠프부터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문재인 대세론 이런 단어가 항상 붙잖아요. 대세론. 네. 이 부분에는 뭐 여전히 그냥 뭐 맑음으로 계속 쭉 가는 겁니까? 뭐 지금 이제 35% 정도 나오거든요. 지지도가. 예. 더 올라갔죠. 설 지나고. 대략 그 정도입니다. 대략 그 정도인데 과거 이명박 그 후보 시절 2007년에 이명박 후보가 한 50%까지도 돌파를 했었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좀 대세론이 약하긴 하죠. 네. 사실. 하지만 이 후보와의 간격이 거의 20%포인트가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1, 2위 싸움이. 예.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다. 대세론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근간에는 정권교체 열망이 굉장히 커져 있다. 예. 그리고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고 있다. 이런 점을 본다면 문재인 후보가 설령 실수를 좀 한다 하더라도 네. 지지율이 단계에 빠질 가능성은 그닥 높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세론이 상당히 힘을 얻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2위가 바로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 그가 사라지면 격차는 더 커질 거라고 보십니까? 누군가가 또 치고 올라올 거라고 보십니까? 누군가는 올라오겠죠. 그게 사실 뭐 황교안 총장이 올라올 것 같고요. 거기에 또 이제 안희정, 이재명 이런 분들이 같이 이익권 싸움을 할 겁니다. 유승민 의원은 아직 거기 포함이 안 되니까. 거기까지는 아니죠. 예, 거기는 경선을 치르는 과정 속에서의 나중에 좀씩 올라오겠지만 단계 이렇게 팍 뛸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세론에 조금 의문을 갖는 의견들을 좀 보면요. 이명박 대통령 아까 예시를 드셨습니다만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지율은 상당히 높은 게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그가 특출난 어떤 무기를 갖고 있어서라기보다는 기타 다른 주자들이 너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것일 뿐이지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서 각 후보들의 검증이 시작된다면 거품이다 그 지지율은 이렇게 부정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렇게 되면 문재인 대세론이 흔들리는 것 아닙니까? 뭐 거품이라는 분석까지는 잘 동의가 되지 않지만 네네. 어쨌든 이제 정권 교체 여론이 워낙 강하고요. 그리고 예. 정권 교체 여론에 올라탄 형국이다 뭐 이런 부분은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대세론이 그 앞으로 날씨가 맑음이냐 아니냐 뭐 맑아졌지만 그보다 더 맑아진 거는 정권 교체 가능성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유권자들 입장에서 특히 야권 지지자 입장에서는 정권 교체가 불확실하다거나 불안해질 때는 아무래도 그 1위 후보 정권 교체 가능성을 가장 높여줄 수 있는 대세론에 합류하는 게 훨씬 일반적인 패턴인데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한 긴장감이 떨어지죠. 그러면 사실은 그 야권 주자 내에서 누가 더 좋은 후보인가를 탐색하는 또 다른 단계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네. 그 야권 내의 그 경선이 보다 치열해질 수 있고 최근에 물론 지금까지는 이제 지지율 격차 야권 내에서 지지율 1, 2위 격차가 한 20% 나고 있지만 예. 뭐 특히 이제 아까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지율 상승이 좀 두드러지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조금 더 치고 올라갔을 때는 상당히 그 경선 자체가 과거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치열해질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정권교체 여론이 60, 70%인데 아직까지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율은 35% 정도 절반 정도를 흡수한다라고 하면 그 나머지 절반은 정권교체 동의하지만 아직 문 전 대표한테 지지를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전 대표가 갖고 있는 뭐 최근에 지적되고 있는 이제 안보관, 리더십 이런 문제들을 뭐 누군가 각을 세우면서 야당 내에서 경선을 치열하게 치렀을 때는 네. 대안에 대해서 주목할 수도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좀 들어봅니다. 네, 뭐 그 부분은 뭐 일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특히 이제 충청권 같은 경우는 안희정 지사가 반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치열한 어떤 충청권을 둘러싸고 상당히 경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문재인 전 대표하고. 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이제 호남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민주당 쪽은 호남이 중요한데 예. 호남에서 문 대표의 지지율이 한 5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정권 교체 적장자로 보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확 떨어졌던 거에 비해서 많이 쳐 올라온 거잖아요. 50%라는 게. 네. 예, 영호남 쌍끌이 전략이 통하고 있어요. 영남, 부산, 경남에서 지지율이 오르면서 예. 한편은 호남도 오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에 22일 날 호남을 좀 방문해서
호남 홀대와 관련해서 진솔한 어떤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호남 정서에 많이 어필을 했다. 이제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문 대표에게 상당히 유리한 구도는 분명히 형성돼 있는데 네. 어쨌든 반기문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문 캠프는 상당히 당혹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판이 많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3월 달이라든가 이럴 때 사퇴를 하면 좀 더 나은데 경선을 앞두고 지금 이제 조기 낙마한 것이 반기문 낙마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문 대표한테. 그래서 그런지 문 대표는 오늘 좋은 경쟁자였는데 안타깝다라는 평을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표 확장성에서 가장 걸림돌로 거론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정치인들이 하는 말이긴 합니다만 친문 패권주의라는 단어가 항상 나옵니다. 문 대표를 공격할 때마다 나오는 게 친문 패권주의거든요. 최근에 이렇다 할 정치적 행보를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치활동을 크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따라다니는 친문 패권주의. 이게 결정적으로 발목을 잡을 거라고 보십니까? 두 분은? 최근의 흐름을 봐서는 그 부분이 크게 두드러지진 않고 있지만 저는 이제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라고 보는 편인데요. 네. 뭐냐 하면은 당 내에서 여전히 그 문제에 대한 제기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일부에서 그리고 특히 이제 아직도 김종인 의원 같은 경우는 탈당 가능성이 좀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 손학규 전 지금 의장 손학규 회장도 탈당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했고 과거에 좀 더 거슬러 가 보면 지금 이제 국민의당이 탈당을 하고 창당을 할 때 가장 크게 공격했던 부분이 친문 패권주의, 친노 패권주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문재인 전 대표는 그렇지 않다라고 부정하고 설명하고 있지만 결국 당내에서 앞으로 이 문제를 극복하는 건 결국은 이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 기반과 지지층들이 그런 식의 패권주의적 행태를 자제하면서 공정하게 경선을 끌고 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부분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면 결국 당내의 잡음이 커지고 뭔가 이탈하는 흐름이 생기고 또 최근에 박원순 시장도 그런 지적을 했지만 그런 것들이 계속됐을 때는 과연 친문 패권주의량이 없다라는 것은 내 주장일 뿐이지 결국 안에서부터 무너지는 거잖아요. 네. 그 부분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친문 패권주의 문제는 해소되거나 내지는 불거지거나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친문 패권주의는 경쟁자들이 사실 문재인 전 대표를 공격하게 만들어낸 이야기다. 근거가 없다. 저는 좀 그렇게 보는 편입니다. 근거가 아예 없다? 과거에 있었던 일로 과거에 친노들이 패권주의 모습을 보였다. 그런 면은 있었죠. 그러나 문재인 전 대표가 당대표를 맡은 이후에 친문 패권주의를 보여준 적은 사실 없었거든요. 당에서도 늘 휘둘렸죠. 사실 흔들기를 했지 않습니까? 보여준 적이 없고 지금 캠프를 구성하는 사람들도 친문 색깔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친문 패권주의 프레임은 통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냥 과거에 친노 패권주의로 조금 이득을 얻은 세력들이 친문 패권주의라고 이름을 바꿔서 공격용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손학규 전 대표도 이제 그런 식으로 공격하는데 네. 그러니까 지지율이 안 오르잖아요. 시대에 안 맞는 얘기들 그렇더라도 대선 주자 지지율 1위라서 그런지 그냥 1위 또 아니 독보적인 1위라서 그런지 여야를 막론하고 반문 정서가 사실은 상당히 저는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희 시간에 인터뷰를 하는 타당의 의원들을 들어봐도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도 반문 연대를 정권 교체에 반대하는 연대라고 문재인 전 대표가 말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교만하다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맹비난을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김종인 전 대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국민의당 심지어 손학규, 정운찬 모든 그 의원들이 문재인 대 반문재인 세력을 혹시 만드는 것 같은 이런 정치 구도가 많이 포착이 되거든요. 심지어 반 전 총장도 그런 언급을 어제 살짝 했었고요. 이 분위기 대세론에 미칠 영향이 있다고 보십니까? 반문재인 일단 아까 세력.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하나만 더 얘기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표의 공격의 소재는 두 가지였습니다. 친문 패권주의하고 표의 확장성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표의 확장성의 근거를 뭐로 들었냐면 호남의 지지가 높지 않다. 그리고 보수층이 비토한다. 세 번째는 국민의당도 거부 정서가 강하다.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호남의 지지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리고 보수층이 비토하지만 보수층의 규모가 확 축소됐습니다. 크게 축소가 됐고요. 국민의당도 마찬가지로 당 지지세가 축소가 됐습니다. 때문에 본선 가상 대결을 해보면 양자 대결이든 삼자 대결이든 문재인 전 대표 상당히 압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표의 확장성이 없다는 얘기는 쑥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 남아있는 게 바로 친문 패권주의 공격이거든요. 근데 그게 별로 근거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삼지대로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반기문 전 총장이 이제 중도 사퇴를 했기 때문에 네. 더더욱이나 성사되기 어려울 전망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노 정객들이 본인들의 정치적 입지 때문에 네. 무조건 어떻든 권력을 가지겠다, 정권을 잡겠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어떤 비전 뭐 이런 것 내세움 없이 오직 합종 연행만을 외쳤기 때문에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거거든요. 국민들한테 조사를 해보면 예. 한 60% 정도는 삼지대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한다는 여론은 25%에 불과하거든. 예. 세계일보 조사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저는 김종인 전 대표 정도가 지금 남아서 그런 걸 모색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분도 영리한 분입니다. 판세를 읽을 줄 아는 분이고요. 본인이 직접 대선에 뛰어들 어떤 생각도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볼 것 같고 예. 당을 뛰쳐나가서 그런 그림을 모색하기보다는 당내에 남아서 하실 어떤 행보가 더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제3지대론을 일축하셨고요. 네, 저는 반문연대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명분은 그렇게 좋지 않은 네. 명분을 뚜렷하게 찾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제 반 전 총장은 명분을 찾았어요. 뭐냐면 개헌에 찬성하는 자, 찬성하지 않는 자. 이렇게. 예, 물론 그 부분 하나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개헌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완전히 반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 즉시 개헌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인데 예. 그렇게 보면 결국 1위 주자이기 때문에 일단은 구조적으로 명분이 없다 하더라도 바깥에 또 안에서 모든 공격이 다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구도가 되는데 결국 반문연대라는 것이 명분과 힘을 얻게 되는 것은 문재인 전 대표 진영의 어떤 태도와 행동에 달려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예. 1위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공격을 받고 주목을 받을 텐데 그 안에서 만약에 어떤 굉장한 자만하는 태도라든지 그건 문재인 전 대표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인사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또 이게 그 공격적인 어떤 행태들이 나타났을 때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이렇게 돌아보시면 그 당에서 개헌 저지 문건이 나왔을 예. 때 거기에 대해서 이게 다른 주자들이 비판했더니 거기에 그 문 전 대표 지지층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그 대선 주자를 네. 공격했죠. 이런 것들이라든지 또 표창원 의원 최근에 무리를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그게 어떤 그런 식의 그러니까 이미 다 끝났다. 예, 이런 식의 어떤 행태들이 보여지면 보여질수록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작용이 커질 수밖에 없죠. 여기에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잘 내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가 반문연대라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인식을 바꿔주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까지 반문연대는 명확하게 어떤 가치를 지닌다고 보기 어렵지만 예. 앞으로 이제 1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봉착을 하게 될 거고 이 부분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제3지대 부분은 저도 마찬가지로 반기문 전 총장이 사라지면서 동력은 크게 약화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약화됐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는 우리 국민들 유권자들의 수준이 상당히 저는 올라간 것 같아요. 이게 꼬투리 잡는 작은 이슈들에 예전엔 사실 휘둘리는 여론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전혀 흔들림 없이 그래서 본질이 무엇이지? 그래서 누가 정권 교체를 할 수 있지? 혹은 누가 어떤 바른 정책을 가지고 있지? 쪽에 오히려 집중을 하는 듯한 모습이 상당히 포착이 되는데 후보들도 이제는 제가 그런 것들보다는 좀 진실성 있는 모습을 좀 더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도 좀 있고요. 민주당 내에서 잡음이 근데 자꾸 나옵니다. 후보들 간에. 네. 아무래도 이제 경선을 치르다 보면 예. 경쟁은 불가피할 텐데요. 지금 2위 싸움이 굉장히 뜨거워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그 시장이 2위를 달리다가 최근에 이제 안희정 지사가 급부상하면서 혼전세로 접어들었거든요. 네. 호각지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사실 이 각을 안 세웠는데 네. 문재인 전 대표한테 일부 각을 세웠지만 둘 간의 각은 별로 없었거든요. 한 번은 이제 안희정 지사가 국민들은 공짜 밥 좋아하지 않는다. 해서 이제 기본소득 가지고 예. 기본소득 가지고 이야기를 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복지 논쟁이 좀 불을 지필 듯 했지만 이재명 시장 측에서 이거를 크게 문제 삼지 않았어요. 예. 왜냐하면 괜히 안희정만 띄워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당시만 해도 예. 지지율 격차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예. 지금은 이제 다를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서로 이의를 놓고 치열하게 싸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쟁은 치열해질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이제 두 분이 2위 싸움으로 달리고 있는데 이재명 성남시장은 저희 시간에도 출연하셨었지만 한 달 정도면 이 문재인 대세론 뒤집는데 한 달 정도 시간이면 충분하다라고 또 강력한 그 발언을 하셨었거든요. 역대 대선에서도 그 1위를 달리던 주자들이 어떤 흐름 속에서 한 달 사이에 크게 역전되거나 변화하는 국면은 많이 있었고요. 지금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그게 이제 어떤 변수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예. 한 달이라는 시간은 대선 국면에서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앞으로는 아마 일단은 이제
본선보다는 미리 예선전을 다 치러야 되니까 특히 예선전이 주목되는 부분이 더불어민주당 내부가 될 텐데요. 아마 거기에서는 지금 이제 박 부대표님 지적대로 어떤 컨텐츠를 통한 경쟁 그리고 누가 좀 더 안정적으로 지금 국면을 이렇게 뚫고 새로운 이제 나라를 세울 수 있냐 이런 것을 가지고 아마 경쟁하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아마 문재인 전 대표와 이제 그 2위를 달리고 있는 두 주자들이 어떤 각을 세우는지 이 부분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안희정 지사는 최근에 뭐 사드라든지 복지 문제에서 상당히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차별성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 안희정 지사 한 얘기를 더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 더 드리면 안희정 지사가 사실은 지지율이 상승한 이유는 참신함 그리고 안정감을 보여줬거든요. 산토끼들한테 굉장히 호감을 많이 얻었습니다. 중도 보수층한테도. 네. 그런데 이 경선이라는 것은 산토끼보다 집토끼가 중요합니다. 그럼 집토끼인 진보층한테 어필을 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안희정이 집권하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바뀌어질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을 확실히 보여줘야 하고 또한 시대정신인 적폐청산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놔야 합니다. 사실 이 문제를 가지고 아마 뜨겁게 토론이 좀 붙을 것 같고요. 이재명 시장의 문제는 이재명 시장의 경우에는 지금 지지율이 정치 하락이거든요. 예. 상승의 모멘텀을 뭘로 만들 것인가 이 부분을 잘 포착을 해야 하는데 그게 지금 당장은 그렇게 잘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저 이 질문 들어보고 싶었어요. 네. 이재명 성남시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앞으로 한 달이면은 시간이 충분하다고 말한 저는 그 근거 중에 또 한 가지가 지금 최근에 사실은 촛불 정국과 맞물려서 지지율이 상당히 급상승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추세로 이제 한 달을 계산한다면 상당히 충분히 긴 시간인데 실제 현실은 이재명 시장의 지지율은 이제 조금 답보 상태라면 안희정 충남지사는 확 치고 올라온 이재명 시장과의 지지율과는 다르게 꾸준하게 조금씩 군불대듯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런 지지율 상승, 추세적인 상승은 그 핵심적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아까 저는 뭐 그게 참신함 이런 것들이 안정감 시간이 이런 걸리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시간을 그러니까 좀 지켜봐야 되는.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됐고요. 또 증문즉답 뭐 여러 가지 그 형식을 파괴했던 이런 어떤 그 이벤트 이런 것들이 호응을 많이 얻었죠. 그리고 나름대로 그 준비가 잘 돼 있습니다. 안희정 지사가. 정치를 또 오래 했으니까요. 그죠? 예. 본인이 뭐 정치 경력으로는 제일 오래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직업 정치인이라는 것도 강조하고 있고요. 예. 그런 면에서 안희정 지사의 그 추가 상승 폭은 있다. 그리고 특히 아까 충청권 반기문 총장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재명 시장의 경우는 상승의 모멘텀은 아무튼 그 지금 단계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제 토론의 과정에서 어떻게 살려나가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1분 정도 이제 시간 남았는데요. 안희정 지사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아니면 2위들의 싸움이 1위를 탈환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들어볼까요? 자유롭게 뭐 하시고 싶은 말씀 해주시죠. 뭐 이제부터 조금 판이 바뀌었죠. 이제 오늘 반기문 전 총장이 사라지면서 그 뭐 보수의 두 당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멘붕이 됐을 수도 있는데요. 네. 이대로 보수가 이제 절멸할 것인지 새로운 길을 모색할 것인지 아마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이 좀 주목이 되는데 결국은 이제 컨텐츠 싸움 속에서 아마 어떤 식의 차별화를 둘 것인지 이 부분들이 아마 굉장히 주목해서 올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지금 판이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선은 열정적 지지자를 누가 많이 확보하고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재명 시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열정적 지지자 하면 또 뭐 둘째 그럼 손가락 혁명군이라고 이야기하죠. 팬클럽. 알겠습니다. 오늘은 반 전 총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과 함께 남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이야기 상당히 또 관심거리가 있어서 후반부에 자세하게 말씀 나눴습니다. 함께하신 두 분은요. 아젠다 센터 이상일 대표, 윈즈코리아 컨설팅 박시영 부대표 두 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이은지, 작가 홍기희, 강현지, 기술감독 안홍진, 전소현, 저는 장희영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